물류관리론 12주차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잡 물류까지를 이 앞전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4잡 물류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잡 물류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3잡 물류는 제3의 회사에 아웃소싱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4잡 물류란 화주 기업에게 포괄적인 공급 사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타사의 경쟁 자원, 어떤 능력, 기술과 연계해서 완전한 공급 사슬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급 사슬 통합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한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뿐만 아니라 완전한 공급 사슬 통합 어떤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영 컨설팅 업체, 제3자 물류업체, 정보 기술 업체들이 가상으로 조직을 형성해서 한 번의 계약으로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3잡 물류를 배웠는데, 컨설팅 업체와 3잡 물류 업체, 그리고 정보 기술 업체까지를 가상으로 조직을 형성해서 한 번 계약으로 이렇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4잡 물류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잡 물류 이용으로 원재료 조달에서부터 최종 소비자 고객의 판매까지 공급 사슬상, 그러니까 공급 체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류 활동을 하나의 조직에 의존할 수 있게 돼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공급 체인 관리자 통합자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문제 해결, 물류 관련 네트워크 개선, 종래의 3잡 물류업자를 능가하는 영업상의 책임을 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SCM의 전반에 걸친, 공급 사슬의 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4잡 물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체 물류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3잡 물류업체에 아웃소싱을 했는데, 그 아웃소싱에서 추가해서 경영 컨설팅 업체랑 정보 기술 업체가 3잡 물류업체와 같이 가상 조직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 4잡 물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갔을 때 회사별 특성에 따라서 3잡 물류로 끝나느냐, 아니면 4잡 물류까지를 형성하느냐, 아니면 자체 시스템 안에서 물류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각 회사마다 특성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전공한 사람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류, 아니면 회사 내에서 사내 물류가 있는데 회사 내에서 물류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는가 하면 제3자 물류로 물류 부분만 외주 업체에다가 아웃소싱하는 그런 3자 물류가 있었는데, 4자 물류는 아예 경영 컨설팅 업체, 정보 기술 업체, 3자 물류 업체가 가상 조직을 형성해서 한 번의 계약으로 전체 공급 사슬 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4자 물류는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최종 고객에 이르기까지 내용의 전체를 시스템화하는 그런 물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제하건대 품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통합적인 이런 물류 시스템의 내용을
가져가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이루어진가 하면 물류 합리화가 원가를 낮출 수 있고, 물류 합리화로 해서 대고객 서비스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매출이 향상되고, 그래서 기업은 궁극적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유통에서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 중에서 물적 유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예전에는 물류가 마침 별도의 유통의 체계로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인 유통의 전체를 관리하는데 물류가 속해 있음을, 아니면 물류가 전체 관리에 중요한 솔루션으로서 작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류관리론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물류인데요. 이 내용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자상거래 소비자 주문 욕구가 굉장히 많고, 그쪽 매출이 엄청 높습니다. 또 더더욱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지금 배달을 전자상거래로 대면을 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매출이 급속도로 발달이 됐고, 거기에 더불어서 쿠팡 같은 회사가 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을 할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중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조달, 보관, 분류, 포장 작업을 거쳐서 고객에게 배송하는 전자상거래 물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의 오픈마켓에 주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배송센터에 이게 지시가 되면 제조업체는 배송센터로 상품을 보내서 소비자에게 가는 방식인데요. 보통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지역의 배송센터를 만들어서 중심적으로 팔리는 상품을 아예 그 지역 거점 배송센터를 만들어서 당일 배송을 이루게 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G마켓 옥션 정도로 생각하고 11번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했던 내용들이 요즘은 쿠팡이 거의 중심 매출을 이루는 중요한 회사로 대두되게 된 내용입니다. 상거래 범위는 굉장히 넓죠.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오픈마켓까지, 독립몰부터 시작해서 종합몰, 오픈마켓까지 다양하게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이라고 하면 다양한 상품이 한 군데로 모여지는데, 예를 들자면 G마켓, 옥션, 쿠팡, 예를 들어서 11번가 이런 데가 될 수 있겠죠. 전문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세계몰, CJ몰, 롯데몰, 신세계몰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각 업체들이 쇼핑몰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수한 몰들도 있죠. 공무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면 자기 기업, 삼성 같으면 삼성그룹에 소속된 직원들만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또 특수한 독립몰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자상거래 내용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이 내용을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거래 물류의 특징인데요. 물류 서비스의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면 판매가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편리하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물류 서비스에서 유연성이라든가 물류 정보의 통합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는 내용인데요. 요즘은 지금
대부분 온라인 구매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매를 했을 때 물류 유연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객 대응성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실제 본인이 보지 않고 웹상에서 이렇게 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의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안 맞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상품이 잘못 판단해서 왔거나 했을 때 반품 교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접해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아마존은 미국의 특별한 VIP 고객처럼 그런 고객 회원제를 모집을 해서 의류를 판매하는데 기존 적은 회비를 냈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자기 성향에 대해서 입력시키게 한 다음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한 고객에 대한 내용 성향을 파악을 해서 옷을 보통 몇 개를 10개에서 20개까지 이렇게 먼저 보내준답니다. 마음에 든 내용을 일주일 내에 판단을 해서 구매하고 구매하는 내용이 원하는 것이 없다면 다시 반품을 할 수 있게 이렇게까지 이 서비스를 아주 철저히 또 앞서가게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을 일주일 정도 시간까지 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고르도록 하는 서비스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과연 오프라인 업체든 기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경쟁에서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류가 활성화되고 합리화되었을 때는 그런 서비스까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지금 물류인데요. 특히 전자상거래 물류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기존 상거래 물류와 전자상거래 물류에 대해서 비교표를 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 영역에서는 기존 상거래는 물류센터에서 유통점포로 그리고 유통점포와 소비자 간 물류는 소비자가 직접 수행을 하죠. 거기서 직접 가져가니까. 그리고 최종 배송지의 제한 집중화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에서 소비자로 바로 갑니다. 최종 배송지의 분산 및 이렇게 광역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중간에 물론 그 과정 중에 물류 배송 물류센터가 있게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아마존에 상품을 구매를 했다 그랬을 때는 아마존에서 여러분 고객한테 바로 직송으로 보낸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안에는 물류 체인이 안에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구매한 한국 고객 전체 상품을 한국으로 갈 상품을 모으는 물류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 물류를 수합해서 한 번에 모아서 한국으로 온 다음에 여기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택배비를 미국에서 직접 사지만 미국 아마존에서 직접 사지만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한 것과 물류비가 큰 차이가 없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중간에 물류 회사가 그 물류를 모아서 보내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눴더니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물류비에 배송비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배송 시간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물류를 봤더니 기존 상거래는 비교적 충분한 리드 타임이 있고 배송 시간에 사전 계획이 있고 계획된 배송 시간을 고정해서 하는데 전자 상거래 물류는 초단축화시키는 그리고 배송 시간에 사전 계획 불가하고 배송의 소비자 선택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송 단위가 기존 상거래 물류에서는 루트 단위 배송이 되는데 최소 7단위 배송이 가능한 전자 상거래 물류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관리 방식이 비용 절감을 위한 관리 체계인데 전자 상거래 물류는 가치 지향적 관리 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물류 정보는 유통 점포 판매 정보인데 전자 상거래는 개별 고객 주문 정보 그리고 개별 배송 물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전자 상거래 물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자 상거래 물류를 보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구매한 내용은 배송 과정에 실시간으로 그 상품이 어디에까지 도착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 물류 내용으로 변화되면서 획기적인 발전이 됐다. 예전에는 주문하면 그 상품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배송 조회를 해보면 지금 납품업체에서 상품을 집하에서 가져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주문했다면 서울 어디 거점 물류센터에 지금 도착이 돼 있고, 또 거기에서 중간 거점 예를 들어서 대전 정도의 어디 거점에 상품이 와 있다 이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자상거래 물류가 발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물류 체계인데요. 자체 물류 시스템이 있고 타사 물류 시스템이 있고 공동 물류 시스템이 있는데 자체 물류 시스템은 자사 전용 물류센터를 이용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내용의 물류센터의 구조적인 내용은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겠지만 보통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자사 전용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타사 물류 시스템은 자사 전용 물류 인프라가 없이 물류 기업의 물류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 물류 시스템인데요. 아주 규모가 작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체 물류 시스템, 타산 물류 시스템, 공동 물류 시스템 이렇게 해서 전자상거래 물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비가 보통 쇼핑몰을 하는 작은 전자상거래 회사들 같은 경우 물류비 산정이 물량이 많았을 때는 물류비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고 물량이 적었을 때는 물류비가 비쌉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첫 거리 같은 경우 6,000원짜리까지 있는가 하면 물량이 적었을 때 5,000원, 4,000원 이렇게 줄어드는데 물량이 이제 많았을 때는 최소 2,500원까지도 다운되는 예외적으로 더 많았을 때는 그 이하로도 다운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업체 혼자 했을 때는 비용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동으로 모아서 건물을 같이 쓰든지 아니면 어느 공동 물류 센터를 하나를 이용을 해서 모아서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또 예외적인 세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상거래 물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엔 이제 녹색 물류, 물류 보안, 물류 기술, 물류 안전 이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물류 이쯤 되면 이제 물류 관리론의 막바지에 들어섰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환경에 관련된 어떤 물류 그리고 물류에도 안전에 관련된 보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비밀 유지 내용보다는 안전한 물류, 폭발물이라든가 뭐 위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안전한 물류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기술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차례대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환경 물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물류는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어떤 재활용이라든가 재사용, 어떤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물류 내용을 환경 물류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환경 유해 요소를 원칙적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재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경성, 사회성, 경제성을 고려한 접근이 녹색 물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녹색 물류는 환경 물류고 환경 물류가 녹색 물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류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팔레트라든가 포장 상자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물류 활동, 이것이 환경 물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안 좋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어떤 툴을 개발하죠. 파레트 같은 경우 재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툴을 개발하고 차량의 최적 운행 경로 일정을 개발해서 운수 방법 수단을 설정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차량이 많이 이동을 했을 때 환경 문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매연에 관련된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환경 물류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류 활동의 상물, 그러니까 반품, 회수, 폐기품의 처리 결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어떤 최적의 수거, 적정 처리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효율적 관리를 하고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에 정보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물류 과정에서 최대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환경 물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환경 물류에서 핵심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요. 역물류 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혹시 반품, 그리고 뭐 폐기 뭐 이런 것들인데, 반품 허용 금지 정책을 활용하거나 또 반품 취급의 제한을 수립하거나 반품 접수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반품 처리기간의 단축이라든가 역물류 정보 시스템 구축, 반품 원인 유형별 분류, 그래서 중앙 집중 반품 처리 센터 활용, 환경물 활동 강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이야기하면 거꾸로 반품을 하거나 재사용을 위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물류 리버스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역물류가 나와서 이 역물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고객에게 전달된 제품이 고객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 발생할 때 회수 상태에 따라서 최적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수에서 재사용, 아니면 재판매, 재생산, 재활용, 폐기 처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계획이나 활동, 관리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반품에 관련된 계획 활동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더 쉽겠죠. 그런데 반품을 했을 때, 반품이 들어왔을 때 재사용할 수 있고 재판매할 수 있고, 또 그걸 가져다 재생산할 수 있는, 재활용할 거나 재생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시간 안에 먹어야 되는 냉동 식품이 왔다. 그런데 뭐 1박 2일 안에 도착될 걸로 해서 뭐 그 안에 얼음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시간이 다시 반품이 된다고 그랬을 때 이미 녹아버리고, 다시 반품이 됐을 때는 상품이 훼손될 수밖에 없을 그런 내용이 됐을 때, 어떤 작은 예인데 폐기 처분을 하거나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다양한 여기에서 상품에 따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물류의 특징은 반품이 고객의 변심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시 보냈던 것을 반품하면 고비용성이 들어가고 구성원이 관여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다시 갔다가 오는 시간성이라든가 추적 가시성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온라인 회사 같은 경우 반품까지를 고려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반품에 따른 재고 파악의 어려움이라든가 회계 처리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했다 하더라도 반품했을 때 이미 카드로 판매했다면 그것이 취소까지 내용이 바로 안 되고 하루 이틀 걸려서 되는 경우가 있죠. 심하게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물류 대상의 특징인데요. 고객이 반품하거나 재고 반품하거나 니콜될 제품이라거나 고장으로 인해서 반품을 하거나 또 고장 제품의 수명 종료로 인한 어떤 반품, 리스 반품, 폐기상 제품 등 다양한 내용의 대상을 영물류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물류 내용을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됐으므로 12-3에서는 영물류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물류는 13-1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